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병훈 의원에게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제 설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누시죠. 광주 시민들께서 요즘 이렇게 만나보면은 참 뉴스를 보기 싫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에 정말 이게 정부냐라는 이런 감정이 많은데다가 물가는 오르고 또 금리는 높고 살기가 굉장히 퍽퍽한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다른 흔들림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 위기도 극복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 광주 시민이 잘 극복해서 새해에는 정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에 저희 KBC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이제 2위를 하셨고요. 또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정감사 때는 이제 책임 국감이라고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뭐 다른 의원들도 다 열심히 다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이 했던 카툰 윤석열 촬영한 게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검열을 시도하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고 있어서 그걸 강력하게 저희들이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청와대를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건 아니죠. 그 사적 권력을 통해서 그 비선을 작동해서 그걸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제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다가 요새 이제 K 콘텐츠, K 컬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나가는 K 컬처 이면에가 제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것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해야 된다 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K컬처가 제대로 쓸 수 있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점들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이 좋은 평을 좀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민들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역민 만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셨어요? 제가 이제 동남을 국회의원 하면서 광주 시당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울 광주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뭐 수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는 국정을 다루는 의원총회라든가 상임위, 본회의 그런 걸 하고 또 이제 금토일 또 수시로 이제 평일도 일 있으면 내려옵니다만은 지역 행사도 참가하고 민원도 청취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의원들도 거의 쉬는 날 없이 서울 광주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국정과 지역 민생 이걸 챙긴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시당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 국민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못 본 분도 있고 그래요. 네. 사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입법 활동이잖아요. 지금까지 법안을 124개를 대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 중에서 가장 신경 쓴 법안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신경 쓰고 어려웠던 것은 광주 그러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인데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이 굉장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개정을 해가지고 아시아문화 전당을 민간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됐었어요. 자, 저렇게 되면은 거의 국고 보조가 거의 줄어들면서 저 전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네. 이 특별법을 국가기관으로 하는 걸 개정하는 거 이걸 제가 국회에 막 돼가지고 저쪽에 국민의힘에서 전체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그걸 돌파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만은 가장 광주를 위해서 또 문화국가를 위해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그중에 아시아문화 전당이 이제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걸 특별법을 개정했던 게 가장 보람이 있고
이제 그게 특별법이 2021년 2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개관은 2015년에 했지만 제대로 된 전당장이 최초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국가기관하고 두 번째 전당장이 정식으로 오게 되고 세 번째 이제 직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또 굉장히 이제 행정안전부에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정규직 거기 국가공무원을 125명을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지금 전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592명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예산은 또 제가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제 좀 제대로 각을 잡아서 아시아문화전당이 2015년에 개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개관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구가 지금 동남을이시잖아요. 예. 아시아문화전당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구도심이에요, 사실은 동구 쪽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구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들 중점적으로 지금 고민하시나요? 지금 크게 봐서 이제 문화 관련 예산이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라는 것은 아시아문화 전당만 해당된 게 아니라 광주 전체의 예산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예산이 중요하고 두 번째 도시재생에 관한 거. 도시재생에 관한 것은 국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이 많이 지금 역대 최고로 예산은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네.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선거를 나서실 때 사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얼마 전에 발대식도 열렸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광주시당위원장의 댁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봤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서 광주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내자. 두 번째, 광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자. 이 두 가지를 가장 역점적으로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 특위죠. 지금 여야 간의 정치개혁 특위위원회가 있지만은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부니까 광주의 목소리를 제대로 중앙당에 전달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출범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특위는 27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 대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또 시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걸 다루게 될 겁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야 될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선거에 대해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제 선거구제에 관한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의 공천 과정이 맞는 것이냐. 이런 걸 검토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헌법 개정. 헌법 개정까지도 다뤄서 중앙에 건의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범을 하게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지금 헌법 같은 경우는 시당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지금 정개특위가 중앙당에 그걸 건의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네네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 지금 이럴 겁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룰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과연 5년 단임제가 맞는 것이냐. 지금 이제 4년 중임제를 하자 이런 말도 있고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다가 예컨대 헌법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한 논의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국회의장 중심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의 뜻을 거기다가 적극 건의하는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일단 중임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당에서 명절 지나면 바로 아주 심층 면접조사도 할 겁니다. 여론조사. 그래서 광주 시민의 뜻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결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우리 광주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걸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도 하고 또 여론조사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건의를 할 생각이죠.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하고 별개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화두를 던지셨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소 이 부분에 좀 회의적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다 열어놓고 검토하자. 무엇은 안 된다. 이렇게 가면은 정치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예컨대 중대선거구 같으면은 영남에서 민주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호남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는 거의 지금 1대1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대선거구를 하게 되면. 근데 수도권이 거의 한 120석이 넘거든요. 우리 호남이 28석, 영남이 한 60몇 석 되는데, 호남이 의석수가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쨌든 양당 체제는 문제가 있다. 다수당이 나오는 게 좋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양당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대선거구를 잘못하면은 결국은 양당 체제로 또 고착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열어놓고 보자. 그렇다면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그것도 권역별로 하면은 그 지역 내에서 그 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는데 떨어지는 사람도 소위 말하는 석패율제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구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좋은 의견 통일이 될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그랬잖아요. 준연동형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위성정당이 출연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게 되고 양당 체제보다는 다수당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다음에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민들의 의사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석패율제 같은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도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뼈아픈 지적입니다만, 이 호남 정치 위상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남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부다, 이제 민주당의 태동이 호남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구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영남이 62석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28석이에요. 그럼 적어도 당대표나 지도부가 호남 사람이 됐다면 훨씬 영향력을 많이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인구 분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2016년 선거 때 기존의 정치인들의 좀 민주당에서 매를 때렸잖아요. 매를 때리다 보니까 다 그냥 전멸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국민의당 대표가 나와서 다 지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광주 의원들이 2016년에 전멸하다 보니까 거의 초선 중심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정치가 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렇다 보니까 불만이 많다 보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하니까 광주 국회의원을 다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광주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초선이지만은 전부 대우를 정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대선에서 패배가 컸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그 실정을 보면서 뉴스도 보기 싫은데 너희 민주당이 잘했더라면은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호남 정치가 이렇게 복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같은 참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분을 앞으로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해서 키워나가야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쪽에 인구수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호남의 정치력, 영향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물론 수도권에 호남 출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당의 지도부가 또 정치력이 뛰어난 호남 사람이 있게 되면은 훨씬 호남 정치력이 높아지겠죠. 지금 아직은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대표나 지도부가 국민적 신망을 얻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키워서 그런 인물을 키우다 보면은 호남 정치가 부활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인지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제 광주시당에서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이제 처음으로 열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고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난번에 그 광주시 예산을 다룰 때 시장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많은 이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다들 민주당의 옷을 입고 당선된 분들 아닙니까? 개인의 뛰어남보다는 적어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 때문에 시장도 됐고 시의원도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광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보도를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갈등이 있어 보인다. 야, 이건 안 된다 해서 제가 그 자치분권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시당위원장이 의장을 맡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광주시장이라든가 5개 구청장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 전체 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단, 또 국회의원도 전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어도 민주당의 선출직은 전부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시장까지 전부 다 광주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주로 민생에 관한 것들을 안건을 내놓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자, 그런 회의를 개최하게 됐던 것이고, 이제 이런 회의가 예전에 없어서 제가 이번에 최초로 그걸 하게 됐고, 앞으로 이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자치분권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지금 시청에서 내놓은 안건이 한 5건 정도 됐고, 그다음 우리 시당에서 시민들이 또 당원들이 이렇게 민생의 안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랬던 거 4건, 9건을 다루는데 제일 컸던 것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가뭄 문제 있잖아요. 가뭄 문제를 앞으로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어떻게 수원지를 확보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자. 그게 가장 컸던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 민생의 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동 강도에 비해서 보수가 최저임금으로 못 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광주 시내가 광주광역시인데 부끄럽게도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세대가 17,000세가 넘습니다. 이 도시가스를 어떻게 망을 깔 거냐. 돈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강구를 해보고, 자, 그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것은 뭐다? 법안을 고치고 국비를 대할 건 이런 거다. 또 시청에서 시 집행부 해야 될지 이런 것이다. 또 구청 차원에서 할 일이 또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모이다 보니까 그런 안건들을 서로 분담해서 처리해 나가자. 이렇게 서로 문제의식을 같이 갖는 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이어서 여쭙자면, 이제 광주시와 이제 광주광역시가 뭐 지금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이렇게 두드러진 면이 있지만 이전부터 계속 조금 갈등을 빚는 양상들이 좀 있어 왔거든요. 어떤 것이 문제였다고 좀 보고 계신가요? 이제 뭐 시장도 새로 되셨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또 새로 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직업도 다양을 가졌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의욕이 넘치다 보면은 약간 서로 주장점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임기 초에 그런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집행부가 잘못하면은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냐? 광주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해서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간 견해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금년 3월 이후에 추경 있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이제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고 또 쟁점 사항 중에서 시민들을 눈높이 맞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복합 쇼핑몰도 이번에 다뤘었어요. 네. 다루는데 서로 의견들이 틀린 거 있어요. 그 각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문제라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광주 전체로 봤을 때 이 광주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광주 경제 규모를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분석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다각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도 알게 되고 판단이 좋아지고 그렇게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회의가 예산안 파동이 나기 전에 했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 지금 어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소일거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시당위원장이 된 것이 8월 선거 돼갖고 체제가 갖춰진 것이 11월 정도가 됐거든요. 그 예산 심의 시점이고 제가 이제 그것은 예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이렇게 자치분권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 뭐 그런 것은 그 정도 갈등을 앞으로 얼마든지 봉합할 수 있고 시작이 중요했어요. 이런 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 협의회가 정말 제대로 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런 갈등이 없어질 거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광주 전남에 왔는데요. 5.18 국립묘지도 참배를 했고요. 민생 현장, 나주의 시장도 돌아봤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이영길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아침 일찍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다시 한번 5월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 5.18 정신이고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는 광주 전남 시도당 위원장과 지난 지방선거 광주 전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참석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개편된 광주 전남 18개 당협위원장들도 자리를 함께해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이어 나주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설 명절 대목을 맞은 상인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환대했고 비대위원들도 다시 한번 호남 껴안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되겠다는 다짐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해 5.18 기념식 뒤 7개월여 만입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나며 호남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국민의힘이 앞으로 서진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 전남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입술 정치하면 안 돼요. 진정성이 있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호남을 끌어안고 호남에 지원하고 진정성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건 정말 입술의 정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지난번에 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5.18 부분 딱 빼놔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주장해서 왜 그 교과서에 5.18을 배제하냐.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5.18을 참배를 하고 광주를 호남을 포용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벌써 그런 것도 안 맞고 과거사 위원장에 간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그런 사람 임명하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복합 쇼핑몰을 지난 대선 때 그걸 또 선거 아젠다로 써먹더니 또 기재부 장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딱 털던가요? 적어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서 복합 쇼핑몰을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돕겠다. 이런 정책이라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 와서는 전혀 딴소리를 하잖아요. 난 저 사람들 왔다 갔다 해봤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정부 여당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이고, 제주 4.3 사건 삭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주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었거든요. 이것과 비교해서 5.18 삭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몰랐던 것 아니냐, 몰랐던 것도 문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그때 500몇 페이지짜리를 보내줬대요. 교과서를 자문위원들에게 심의 그걸 보내는데, 우리 민영배 의원이 교육위원이었잖아요. 서동영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호남에서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았어. 시차가.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돼서, 저희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 전부 다 서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잖아요. 바로 교육부에서 바로 5.18 그걸 다시 교과서에 게재하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지금 아까 헌법 개정 논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헌법 개정을 하면은, 근데 이제 헌법 개정하면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을 저쪽에서 반대를 못 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법 개정이 국회의장이 지금 중심이 돼서 사실은 헌법 개정안을 2018년에 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었어요. 그게 지금 넘어갔는데 이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대단히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0.7%로 도 아니면 뭐예요. 집권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4년 중임제로도 한다든가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섞여진 이상한 헌법이 돼 있어요. 우리가 87년에 개정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우리 광주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뒷받침을 해 나가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 우선 헌법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법치국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 권력 구조를 비롯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출두했을 때는 굉장히 무슨 출정식처럼 많은 지지자들이 오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가셨는데 두 번째 가시는 데는 이제 변호인만 함께 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당이 어렵다 보니까 당 지도부 있잖아요. 당 지도부는 뭐 당대표니까 따라서 같이 가준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가주는 것은 뭐 좋죠.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가는 건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옆에 의원들이 많이 따라간 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여론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본인하고 변호인 때만 가겠다. 그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여기저기서 옛날엔 중수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거의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사를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 입장은 무죄 추정 원칙이 보통 사람 누구든지 간에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확정 판결을 재판을 거쳤는데 거기서 개인 범죄가 나왔다든가 개인 비리가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국회에서 민주당이 방탄을 한다든가 불가능하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것은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당대표도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각인데 어쨌든 그것을 거부 안 하고 당당하게 가서 수사를 받는 것, 나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의정 활동부터 정치 현안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올 한해 계획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올해가 어찌 보면 IMF보다 더 어려운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민생을 챙기는 일을 촘촘하게 봐야 되겠다.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도 크게 각별히 우리 당에서 신경 썼던 것이 노인 일자리 6만 4천 개가를 했거든요. 도대체 이 정부는 그 예산 다 뺐었어요. 지역화폐 3천억 넘게 다시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깎아버렸어요. 그놈을 제가 우리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지원하는 문제. 그래서 적어도 소상공인, 그 다음에 서민들 이 삶을 챙기는 것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야 된다. 그래서 부자 감세 등등을 했던 게 다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철저히 챙기고 두 번째로 참 뉴스를 보기 싫어하는 국민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광주 시당위원장으로서도 역할이 있지만은 또 중앙에서 역할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좀 그동안에 잘못해서 광주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권을 뺏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권은 뺏겼지만 아직 국회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그렇죠. 힘을 내서 예. 진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의원님과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광주 광산갑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23년 호남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역 정가 현안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지금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어제 27일 날 설 연휴 끝나고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워딩이 상당히 셌습니다.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뭐 도깨비 같은 일이다, 마녀 사냥이다, 기소하면 미친 것, 뭐 미친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 결백을 믿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다.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검찰 권력을 지나치게 사유화해서 정쟁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답을 정해놓고 뭐 기우제진에는 색으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뭐 기우제든 뭐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먼지를 탈탈 털었고 마치 이제 쉬운 말로 없는 먼지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먼지를 털고 있는 거 아닌가.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당 대표에게 또 어찌 보면 다음 또 대선 후보로 1위로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에게 지나치게 흠집 내비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어떤 부도덕성을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프레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 대표가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또 부르니까 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유체이탈 화법이냐 뭐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가면서 부르니까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뭐 약간 비아냥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이제 뭐 그것을 유체이탈 합법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혐의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나팔을 불어대면서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이러한 행동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령하듯이 하는 이 태도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요즘 뭐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검 무죄? 검찰이 하면은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죄가 없고
그렇죠? 네. 네, 무검 유죄. 무검 유죄는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하는 거냐. 김건희 조사 빨리 해라. 네. 하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우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과 함께 호남 정치와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일단 궁금한 게 김병주 의원은 뭐 고향이 경북 예천이고 군 출신이고 그 의원님이랑 별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호남 정치를 주제로 대화를 하신 건가요? 일단 김병주 의원께서는 네. 이제 육군사관학교 40기신데 네. 제가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1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아마 자퇴를 자퇴하셨죠.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육군사관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결국은 이제 당시 79년 11.6 네. 사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신군부가 등장하고 또 5.18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네. 육군사관학교를 갔다가 지금 시대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사회혁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와서 의대를 진학하고 학생운동에 투신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저하고 학교를 이제 제가 1학년 때 4학년이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같이 다녔었는데 그 인연으로 이제 국회에 같이 동원해서 자주 뵙고 또 특히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서로 아셨나요? 학교 다닐 아니, 학생 당시에는 몰랐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소중한 인연이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자주 좀 의논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내용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길인가요? 나아가야 할 길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 지키지 않거나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역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결부되는 것이 결국은 의료 문제이거나 안보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님하고 저는 어떤 결을 같이 하는 관심 영역이다.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을 하면서 이런 문재인 케어를 후퇴하거나 또 공공의료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펼쳐가는 거는 본인이 무슨 허언증에 걸린 사람이거나 허위의식에서 나온 정책 발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제 국립의료원 관련해가지고도 투자를 축소하겠다라고. 그럼 여권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의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럼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법은 국가 지원을 더 강화하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초음파나 MRI 관련된 예산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그런 비율도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먹이는 것은 과거의 신자유주의 어떤 경제 이론으로 모든 것을 민영화해야 또 시장에 맡겨놔야 잘 된다. 이런 식의 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의료 민영화 전 단계 수순이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전반적으로 후퇴가? 공공의료 분야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의료 분야를 축소시키겠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거 계속 얘기하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야 될 길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지금 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를 비난할 게 아니라 윤석열 케어를 지금 내놔야 될 때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호남 정치 얘기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호남 정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남 정치라는 게 근데 어떤 건가요? 그 사람들이 호남 정치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역할을 호남이 해왔다라는 점에서 호남 정치 그러면은 의로움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이제 우리가 호남 정신
아니 호남 정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실 광주 정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그렇다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 화두가 돼야 되고요. 호남 정치의 소명은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더 강화해서 호남이 그동안에 감내했던 소외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러한 어떤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호남 정치의 소명이 됐다, 이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해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데 좀 호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선거제 개혁 화두를 꺼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뭐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 총선 전에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될까요? 네, 사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답은 뭐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결국은 국민의 이제 사표가 없는, 즉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정당이 다원주의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수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도 의회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 동일하게 뭐 제2당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진출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윤핵관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 정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대선거구제 자체에 기반한 선거제도 개혁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양당을 포함한 현재 당들이 전부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정말 국민을 위한 길. 그게 어떤 길인가요? 정말 국민을 앞에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해왔던 그런 방식,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 뭐 그런 거 염두에 두고 그동안 건가요? 저는 이제 대선거구에 기반한 지역 국회의원 선출하고 그리고 비례는 개방 명부 정당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명부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뽑으면 전반적으로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좀 나눠가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상당히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가령 대선거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9석이 있는데 거기 한 뭐 4, 5석 그 투표로 뽑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고, 뭐 선거구 완전히 뭐 그냥 통폐합되고 이거를 지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가장 문제죠. 결국은 이제 사실 선거제도는 여야가 합의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부 조정되면은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거는 뭐 워낙 선거제도 개혁은 백가쟁명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월요일에 광주시당 자치분권 정책협의회가 열려서 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먼저 군공항 이전,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21대 총선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법안으로 공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했었고요. 사실 이제 현재의 그러니까 기부대 양여 방식에 그리고 국방부가 이를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자치단체가 나머지 부분을 다 이끌고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거는 뭐 국가 사업으로 해야 가능한. 그럼 국방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하기는 하겠다는 거죠. 국방부는 당연히 뭐 자치단체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국방부의 입장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입장이 그러면은 추진을 뭐 돈 내고 추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또 이것은 이제 공항 자체를 하나의 기피 시설로 바라보는 견해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의지와 예산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송갑석 의원도 발의를 했는데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결국 국가 주도의 군공항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의를 한 이 대구, 광주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국가라고 하면은 그럼 정부가 이제 주도하는 것이죠. 그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못 박는 건데 그래서 정부라는 거는 그럼 대통령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구하고 광주가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속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구하고 광주를 결국은 똑같이 우리가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보를 맞추자 하는 점에서 새로운 달빛 동맹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광주 공항 이전만 법안을 하면은 국민의힘 협조를 좀 얻기가 힘들어서 대구까지 같이 끼워 넣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하고 광주를 반드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법인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의지가 실려 있고 그리고 제가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당론은 아니라 해도 당내에서 힘있게 추진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달빛 동맹이라고 하는 협치의 차원에서 이걸 잘 이끌어가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거는 뭐 18년째 얘기만 나오고 표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뭐 보이는 게 있나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어등산 골프장만 만들고 18년을 표류를 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서진건설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최근에 포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불안정성이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장님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뭐 복합 쇼핑몰 유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자연 생태 환경의 자원이 풍부한 이 광주의 서남권을 어떻게 앞으로 미래 광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좀 더 정말 실현 가능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관련해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칙 하에 이것들을 잘 힘있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